밤의 청소부 1.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이 지났다. 26, 아무것도 없었다. 학벌도 기술도 연줄도. 있는 건 제대 전에 받은 적금 200만 원과 자취방 월세 걱정뿐이었다.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제대 후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친구가 술자리에서 물었다. 뭔데? 병원 청소. 밤 근무인데 급여가 괜찮아. 청소. 응. 근데 좀 특수한 곳이야. 영안실. 나는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시체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지. 한 달에 300만 원. 세금 떼기 전에. 1998년 IMF 직후였다. 대기업들이 무너지던 시절 3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것들을 봤다. 할머니는 그걸 음기가 세다고 했다. 하지만 군대 2년 동안 GOP에서 근무하면서 더 이상한 것들을 봤다. 이제는 그저 익숙했다. 해볼게. 친구가 씩 웃었다. 그럼 내일 밤 10시에 세광병원으로 와. 소개해줄게. 2. 밤 10시 반 병원 지하.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를 지나 영안실에 도착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여기야. 친구가 가리킨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계셨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겁 많아? 아니요. 영안실 알바야. 시신 닦는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씩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오늘부터 해. 일당 15만 원,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따라와. 3. 안치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내는 듯했다. 철제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고 긴 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누워 있었다. 6번이랑 9번 닦으면 돼. 아저씨가 천을 걷었다. 50대 남자의 시신이었다. 얼굴 한쪽이 무언가에 짓이 겨진 듯 함몰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물수건으로 닦으면 돼. 정성껏. 그리고 아저씨가 내 어깨를 톡 쳤다. 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 제가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좋은 곳 가십시오. 이렇게. 예의야. 네. 나는 시신 앞에 섰다.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정성껏 닦아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좋은 곳 가십시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시신의 피부는 차갑고 뻣뻣했다. 하지만 나는 꼼꼼하게 정성껏 닦았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자 아저씨가 봉투를 건넸다. 수고했어. 내일도 나와. 봉투를 열어보니 15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나는 기뻐서 친구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이 창백했다. 야, 괜찮아? 야, 방금 시신이 눈 떴어. 뭐, 진짜야. 내가 닦는데 갑자기 눈 뜨고 날 쳐다봤어. 눈동자가 나한테. 나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첫날이라 그래. 괜찮아. 하지만 친구는 그날 이후 다시 나오지 않았다. 4. 다음 날 밤. 나는 혼자 병원으로 갔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아저씨가 소파에서 술을 마시고 계셨다. 친구는 못 온대요.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너라도 나와줘서 고맙다. 그날도 나는 안치실로 내려갔다. 시체 두구를 닦으면 된다고 했다.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다시 밝아졌다. 전구를 갈아야 하나?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두 번째 시신을 닦는 중이었다. 중년 남자였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듯 얼굴에 상처가 많았다. 정성껏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신의 팔이 들썩했다. 나는 멈췄다. 근육이 풀린 건가? 다시 팔을 내려놓으려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졌다. 손목을 잡히는 느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신이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시신의 눈이 감겼다. 소나기 힘도 풀렸다. 나는 다시 일을 계속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따라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웠다. 오늘은 좀 힘들 거야. 괜찮습니다. 안치실에 시신이 많아. 16구. 혼자 다 못할 텐데. 해보겠습니다. 아저씨는 평소보다 2배 많은 돈을 주셨다. 나는 안치실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다. 공기가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뭔가 살아있었다. 1번부터 16번까지 모든 침대에 시신이 누워있었다. 나는 기도를 했다. 오늘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1번, 2번, 3번. 하나씩 정성껏 닦아나갔다. 10번쯤 되었을 때였다. 뒤에서 쿵, 쿵, 쿵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치실 한쪽 벽에서 나는 소리였다. 쿵쿵쿵.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일을 멈추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6번 안치실이었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50대 남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눈을 떴다. 도와주세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시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았는데 병원 오는 길에 사고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방을 찾아주세요. 거기에 돈이 다 있어요. 제 딸 수술비. 어디 있는데요? 사고 난 곳 근처 도랑에.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하하, 바보 같은 놈. 나는 돌아봤다. 천장에 뭔가 매달려 있었다. 머리만 있는 형체. 목이 없이 머리만 둥둥 떠 있었다. 얼굴 한쪽이 화상을 입어 녹아내린 듯했고 한쪽 눈은 멀쩡했다. 그것이 웃고 있었다. 이 병실은 내 거야. 내 집이라고. 나가. 6번 침대의 아저씨가 고통스러워했다. 아파. 너무 아파. 나는 깨달았다. 저 화상 입은 귀신이 6번 아저씨의 힘을 빼앗아 쓰고 있다는 걸. 당신 누구요? 화상 귀신이 씩 웃었다. 나 여기서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 여긴 내 집이야. 나는 화가 났다. 당신 힘도 아닌 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남의 힘 빼앗아서 쓰면서. 뭐, 이 새끼가?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긴 병원이고 영안실입니다. 당신 집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아저씨는 딸을 살리고 싶어 하는 아버지예요. 당신이 방해할 권리 없어요. 감히. 귀신이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6번 아저씨가 소리쳤다. 이제 그만. 순간 화상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며칠이 지났다. 매일 밤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어떤 이는 뭔가를 말하려 했다. 나는 그저 들어줄 뿐이었다. 그날은 유독 조용했다. 안치실에는 단 한 구의 시신만 있었다. 30대 여성이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기록부를 보니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 편히 쉬세요.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는데 갑자기 여자가 눈을 떴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젠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때 나는 움찔했다. 왜 우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야 했는데.
딸이 있는데 아직 6살인데 제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맞고 살았어요. 남편한테. 그런데 어느 날 딸도 맞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래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이랑 둘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근데요. 무서웠어요. 세상이. 혼자 딸 키우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을 친정에 맡기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후회해요. 딸 얼굴도 못 보고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도망친 거잖아요. 또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 아니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친정이요. 부산. 연락처 아세요? 왜요? 제가 전화 한 통 드릴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제가 대신 전할게요.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가능해요? 해볼게요. 7. 다음 날 오후 나는 부산행 버스를 탔다. 관리인 아저씨한테 하루 휴가를 얻었다. 사정을 설명하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가족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좋아. 다녀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는 것도 우리 일이야. 부산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갔다. 작은 주택가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민지 엄마. 이지연 씨 관련해서 전할 말씀이 있어서요. 문이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다. 지연이가 어쨌다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 딸한테요? 네.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8. 거실에 앉았다.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인형을 안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지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다.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민지야, 아저씨가 엄마한테 들은 말 전해줄게. 아이의 할머니가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엄마가 민지 많이 사랑한대. 미안하대. 엄마가 약해서 민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갔어. 근데 민지 생각 많이 해. 그리고 민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 뭔데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젯밤 그 여자가 울면서 한 말을 떠올렸다. 민지야, 엄마처럼 살지 마. 무서워도 도망가지 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살다가 후회만 남았어. 민지는 엄마보다 강하게 살아. 약속해 줄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일어섰다. 그럼 아저씨 갈게. 밖으로 나오는데 할머니가 따라 나왔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애한테 화만 냈는데 이제야 좀 풀리네요. 아이 잘 키워주세요. 그럴게요. 9.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는데 문득 옆자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니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못다한 말 전해주셔서 잘 들었을 거예요. 여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야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셔야죠. 네, 갈게요. 근데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해줘서 다행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옅어졌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일 나쁘지 않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을 더 일했다.
IMF가 끝나고 나라가 다시 일어설 때쯤 나는 영안 씨를 그만뒀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 관리인 아저씨가 술을 한 잔 따라주셨다. 수고했어.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뭐가요? 2년이나 버틴 사람. 그것도 한 번도 도망 안 가고 도망갈 이유가 없었는걸요.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넌 특별해. 죽은 사람들 말을 들어주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없어서 죽는 세상인데 넌 죽은 사람 말까지 들어주잖아. 나는 술잔을 비웠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충분해. 지금은 작은 장례지도사 사무실을 운영한다. 여전히 죽음과 함께 일하지만 이제는 산 사람들을 돕는다. 유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고인을 정성껏 보낸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영안실에서 만났던 그들이 꿈에 나타난다. 웃으며 손을 흔들며 잘 지내? 나는 대답한다. 네, 잘 지내요. 당신들도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저 다른 형태의 시작일 뿐.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때로 누군가의 귀가 필요하다. 들어줄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